자, 이제 303페이지부터 임대차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또 문제집도 끝나갑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는 동형 모의고사인데 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그죠? 문제를 푸시고 해설을 듣고 이런 형태인데, 강의를 제가 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강의는 문제를 푸시고 바로 해설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법 같은 경우 특히 이맘때쯤 되면 전혀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아는 데서 틀리는 게 이게 사람을 잡거든요. 그죠? 그것만 좀 수긍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4~5개는 더 맞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12.5 뭐 이 정도니까 합격선을 돌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는 동형 모의고사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걱정이죠. 뭐 인원이 많지 않으시니까. 자, 이 303페이지부터 임대차가 나오죠. 1번 문제인데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죠. 일단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도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최단 기간이죠. 최단 기간을 임대차는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 2년 이런 보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소멸 통고로 임대인이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했다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을 보장한다는 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잘 나오고요.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에는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다. 맞죠? 2번.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사자가 몇 번이고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3번.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인데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제하고자 할 때 해지 효력 발생 기간은 단축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동산인데 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5번은. 나머지 질문은 4번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고쳐줘야 되고요. 따라서 필요업 임차인은 필요업 이상을 임대인에게 뭐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3번인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5번처럼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주면 그만이고요. 안전을 보호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숙박계약과 같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외에도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있다는 거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교부되는 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서 3번이 답인데요. 3번이 답인데 뭐 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마시면 돼요. 연체 차임 등을 임대인이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고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한 차임 지급을 뭐 할 수는 없냐면 거절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점이 많긴 한데 좀 학설 대립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푸실 필요 없고. 4번입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오길 틀린 건데 중요하죠.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필요비 따로 할게요. 자, 필요비는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됩니다. 일단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뭔가를 살면서 부속을 시킨 경우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되면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뭐로 가게 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매수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뭐가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따라 1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죠?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원대 하나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유익비는 임대차 뭐죠?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이거 안 적었구나. 하나 더 할 것은 뭐죠? 다만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만. 따라서 3번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차인은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목적물에 들인 비용이 임대차가 해지 후에 지출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유치권에 관한 문제인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위법한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해지된 후에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더 이상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의 항변은 허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부속된 물건인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그러면 부속된 부분이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뭐죠? 부합됐다는 얘기고요. 부합됐으면 뭐로 갑니까? 유익비 상한 충고권 문제로 가게 되므로 유익비 상한 충고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그러한 제한이 없고요.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왜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왜죠?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앞뒤가 뭐죠? D 바뀌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지만 부속물 매수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권만 그렇죠.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자.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의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 임차인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동의를 받아줄 책임, 동의를 못 받는다면 담보 책임으로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동의가 없이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전대하면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임대는 양수인 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입니다.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책임이 발생하죠. 넘기셔가지고 7번이죠.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번을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X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라면 대항력이 인정이 될 뿐이지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싫다라고 거절을 하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토지 임차인에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이 당해야 됩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임대차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고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8번 옳지 않은 것 1번을 보시면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둘 중에 하나죠. 임대인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뭐죠? 소멸되든지 아니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통으로 소멸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됩니다. 9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소멸 통고, 해지 통고를 할게요.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6월, 임차인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 통고도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이때는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럼 9번 보죠.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조 통고 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파산 선고가 있으면 해지 통고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는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요 세 가지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보증금에 대해서는 풀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넘겨보시면 11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환증후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얘는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임차인이 비용 상환증후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랄 것 같고요. 12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간방에 하룻밤 잔 경우겠죠. 부속물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고요. 3번 부속물 매수청구로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이나 전천에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도 맞고요. 5번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3번 2번이 답이죠. 어차피 양도 전대 자체는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4번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였다. 이 경우에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 시험을 잘 안 내는데 5번을 보시면 병원 갑에게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동의를 얻었으니까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임대차에 대해서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정해드린 거 요게 쟁점인 거죠. 첫째 뭐죠? 존속기간에 관한 부분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 청구 요 세 가지 관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뭐죠?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임차인의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 네 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어차피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급이 나오죠. 도급과 위임이 나오는데 1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념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인데 유의하실 것은 이것도 낙성계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이 문제인데 뭐냐면 도급계약을 통해서요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고 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완성된 물건이 건물인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양복을 맞췄어요. 양복을 맞춘 경우에는 도급계약이잖아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뭐죠? 돈을 주니까. 양복을 맞추는 것도 뭐죠? 도급계약인데 완성된 양복을 바꿔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그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그 완성된 물건이 양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인 경우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건물을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된 물건이 건물이면 해제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럼 5번 보자고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도 그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 X입니다. 완성된 물건이 뭐면요? 건물이면 해제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 이유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인데 위임사무인데요. 위임에 대해서는 참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이죠. 근데 위임에서 첫 번째 위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장 쉬운 예는 엄마가 아들한테 두부 사오라고 신분을 시킨 경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게 타인의 사무를 뭐죠? 대신 처리해 주려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이니까. 엄마한테 카톡 온 거죠. 야, 아니 카톡인 게 아니라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야 아들아 빨리 마트 가서 두부 한 번 사와. 이게 뭐예요? 위임 계약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원칙이 무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엄마가 두부 사러 시켰는데 갔다 와가지고 자 수수료 뭐 10,000원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특약이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유상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비용은 뭐죠? 성급이죠. 비용은 뭐예요? 성급. 두부값은 뭐예요? 먼저 줘야죠. 두부값 얼마인데? 500원. 그래 500원 줘. 비용은 뭐죠?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특약으로 유상으로 하기로 한 경우는 보수는 뭐죠? 후급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두부 사오러 시키면서 두부값은 뭐예요? 먼저 주고 만약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두부 사왔을 때 보수 500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특약으로 뭐죠? 유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비용은 먼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는 뭐죠? 나중에 후급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입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문맥이 전혀 이상한데 이게 기출문제인데 처리 비용은 뭐죠? 성급입니다.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죠. 2번은 이제 상식적인 겁니다. 수입인이 이임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과 4번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3번과 4번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위임과 관련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후불이니까 그 기간이 경관회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네요.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고요. 제척기간인데 도급계약에서 하자 보수의 청구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이 제척기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1년이고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죠. 자,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지만 건물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답 볼 것도 없죠. 2번 보시면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완성되기 전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겠죠. 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두부 사러 갔는데 안 와요.
안 하면 전화하겠죠. 야 자식이 왜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임인의 충고가 있으니까 나 지금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위임 사무처의 사항을 어떻게 해요? 보고해야 되고요. 두부 사러 갔다 가지고 엄마 두부값 2,000원 줬고 단돈 8,000원이야. 업무 사항을 뭐죠? 보고해야 되겠죠. 2번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근데 이름 자체 잔돈을 모두 써버렸어요. 써버렸으면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뭐죠? 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3번은 뭐 의미 없고 4번이 답입니다.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지하면 대외적으로 공지하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알았을 때에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틀린 건데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죠. 위임은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특약이 존재하지만 뭘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인은 특별한 약적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원칙이 무상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부당이득하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법 행위가 나오고 있죠. 1번 부당이득 하나 설명 틀린 것은 1번은 뭐죠? 개념입니다. 부당이득이 뭐냐?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있을 때 이게 뭐죠? 부당이득이고 반환하여야 하고요. 2번 선의 비체 변제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의관념에 부합하다면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체 변제라는 말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죠. 그런데도 갚았어요. 근데 만약에 모르고 갚았더라도 도의관념에 부합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돈 갚을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완성된 줄 모르고 갚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도의관념에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갚을 필요 없다는 것은 도의관념에 반하죠.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처럼 갚을 필요 없는데 갚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이유는 뭐죠? 도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3번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면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갚을 필요 없는 놈이 저한테 돈을 갚아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받았구나 해서 차용증 찢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증서를 회멸한 거죠. 또 아니면 저당권을 뭐죠? 말소예요. 이게 뭐예요? 담보를 뭐죠? 포기한 거죠. 아니면 좀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의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채권을 잃을 때에는 변제자는 내가 준 돈 돌려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4번은 안 읽어봐야 되겠죠.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다만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인데 5회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상으로 양수한 자는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한 매수인은 유상으로 양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할 책임은 없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에요. 5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만 쭉 보시면 돼요. 2번 문제입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뭐죠? 개념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뭐죠? 불법 행위고요.
이러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3번은 봐야 되겠네요. 제한 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 이번에도 보니까 그 뭐죠? 그 건물에서 아이가 아령을 던졌더라고요. 그죠? 아령을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뭐죠? 어깨를 마셔가지고 어깨가 박살났단 말이죠. 그 아이가 몇 살이었죠? 7살짜리였어요. 그럼 7살짜리라면 그 아이에게 뭐죠? 책임이 없어요. 책임 무능력자예요. 그러면 그 아령 때문에 어깨가 박살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 부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용인에서 그 옥상에서 그 벽돌을 아이들이 던졌단 말이죠. 벽돌을 던져가지고 지나가 밑에서 뭐죠? 고양이 밥 주던 아주머니가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었냐면 13살? 14살인가요? 아무튼 13살 좀 됐던 것 같아요. 13살 정도. 근데 그 아이 그 재판에서 법원이 그 아이들의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을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살 먹었다는 이유로 그 아이에게 책임 능력을 인정해 버리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아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아이는 완전 개그지잖아요. 용돈 받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의 책임 능력을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그 아이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아이의 책임 능력이 부정이 돼야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누구겠어요? 친권자겠죠? 부모죠? 제한 능력자의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유가족이나 다친 분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일이 길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는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뭐 의미 없는 게 중에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사용자 책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누가요? 유가족들이. 그때 유가족들이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 특히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 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들은 손해가 없더라도 당연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생명 침해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든 없든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 공작물의 점유자의 소유자에 관한 책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물건의 하자로 누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2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기계식 주차시설. 기관식 기차를 했는데 그 기계식 주차장이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뭐 했어요? 차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기계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뭐죠? 1차적으로 뭘 지는 거죠? 채무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뭐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제는 점유자인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누가요?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 밑에 나와 있지만 점유자가 주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누가요?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답이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때부터 이익을 다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때에도 계약 당시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충분하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의 이익자는 전부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게 되는데 만약에 계약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안 때부터는 뭐죠? 악의 부당이득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은 뭐 우리가 많이 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빌라는 누구 거죠? 첩 거다. 첩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불법 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당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6번입니다. 채무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중요한 지문들은 아닙니다. 1번인데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 그러니까 미리 동갑했다는 얘기죠. 끝난 겁니다.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뭐죠? 기한의 폭이거든요. 그래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리 갚았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위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2번, 3번 보시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뭘 해줘야 됩니까? 금전으로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 뭐죠? 한진그룹 그 이명희 와이프인가요? 그죠? 뭐 검찰에 출두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이명희한테 맞으신 여자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오로지 뭐로만요? 금전으로만. 가서 이 아줌마가 저를 3대 때렸으니까 나도 3대 때리겠습니다. 이런 거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죠?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고 넘기시면 5번입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 하여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하는 것은 아니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뭐죠? 채권자고 갑이 뭐죠? 채무자란 말이죠. 그리고 갑 소유 A 부동산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병이 어찌 해가지고 을에게 돈을 뭐죠?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 병은 이제 갑의 빚을 을에게 뭐죠? 갚았으니까 갑에게 뭘 해야 돼요? 구상을 해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이때 병은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뭐 할 수 있냐면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을이 가지고 있던 저당권 등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행사해서 갑의 A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빚을 어떤 이유로 다시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 받았다 하여, 손해배상 받았다는 말은 채무에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 당연히 채권자를 뭐 하게 됩니까? 대의하게 됩니다. 5번은 X죠. 그 다음에 8번 2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자영업을 하는데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에 대해서, 직원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뭐죠? 사용자 책임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저와 도급 계약한 사람이 손해를 입혔어요.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저는 뭘 안 집니까? 책임을 안 집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왜냐하면 도급이라는 것은 수급인이 스스로 알아서 뭐죠? 행위라는 것이고 저와 뭐죠?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사용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는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뭘 안 집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고 밑쪽에 해설에 예외가 나와 있지만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고용계약과의 차이점이죠. 9번 문제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째 답입니다. 아까 나왔죠. 갑이 과실로 을에게 사망에 이르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다시 말하면 생명 침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해가 없더라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끝났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뭐죠?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